한국에 있는 러시아가 과거의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의 뜻밖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러시아는 일본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줄곧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대하며 일본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에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러시아의 시민들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이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표를 갖기도 해서 일본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8월 10일 일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인 주일 러시아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1945년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사진과 함께 1945년 8월 9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가 된 적군의 만주 전략 공격 작전이 개시되었다. 하루 전인 1945년 8월 8일 미국과 영국이라는 히틀러에 항거하는 두 연합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련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에게 선전포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보통 대사관의 주된 역할이 해당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함임을 상기시켜 봤을 때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도발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선전포고 이후에 미국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폭격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러시아가 독일까지 이긴 상황에서 만약 일본으로 남하해서 온다면 러시아가 일본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무례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발끈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이후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지금 대사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며 러시아 대사관을 원망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글로 한참 소란을 빚은 뒤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대사관은 지도 한 장을 떡하니 올리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만주 작전의 목적은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던 관동군의 괴멸과 중국 북동부, 만주, 조선 북부의 개방으로 2차 대전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의 맹공으로 일본인들은 궁지에 몰렸고 일본군 부대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전을 펼쳤지만 반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며 러시아의 대승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명백히 유쾌하지 않을 일로 원폭 관련 도시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서 각종 2차 대전 관련 기념일을 갖고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시기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괘씸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군사 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아베 총리가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는 반대로 광복절을 기념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소련의 일본 전쟁 당시 상황이 찍힌 희귀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사진에는 소련군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진은 10여 명의 군복 차림 소련 군인들이 낡고 해진 일장기를 두 손으로 든 채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독일과의 2차 세계대전을 승전하기도 했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있던 일본군을 직접 몰아내러 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트위터에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그것의 실제 사진을 최초로 한국에 공개하면서 우리는 조선을 구해내고 일본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러시아 대사관 측은 러시아 군사역사연구소와 러시아 국방부 등이 보관해온 역사 관련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련군이 1945년 중국 하얼빈에 진입해 행진하자 중국 시민이 이를 지켜보며 손을 들거나 웃는 모습, 소련군 보병대원들이 만주 국경지대를 넘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당시 일본군은 만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공격했고 이미 미국의 항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까지 만주에 들어오자 완전 전의를 상실합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일본에 점령당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합군, 미국 등의 활약은 곧 해방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러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소련 지도부와 군사 당국의 단호한 행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일본군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 간 양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의 동시에 다른 모습을 연출해 일본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러시아는 일본이 계속해서 쿠릴 열도를 반환해달라고 모태기 외무상을 비롯해서 과거 고노다로 외무상까지 끊임없는 공세를 해오자 쿠릴 열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 5척을 납포해버립니다. 러시아가 외교에서 많이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쿠릴 열도 분쟁이 있을 때 아예 러시아의 전력 폭격기 Tu-95를 동원해서 일본 전역을 2바퀴 돌았던 사건은 지금도 일본에서 회자될 정도로 굉장한 도발이었습니다. Tu-95는 핵 전략 폭격기였으므로 만약 도발 시 폭격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이번에는 민간 어선 5척을 잡아들여서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일본 당국은 홋카이도 바다 근처에서 국제법의 기준에 적절하게 어업을 했다고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에게 그러한 주장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 사건 이후에 쿠릴 열도에 대해서 잦은 언급은 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쿠릴 열도 반환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의도를 접은 것입니다. 한두 번 자극을 더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을 잡아들인 그날에 러시아는 한국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같은 날 한국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집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동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차례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훈련차에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들렀으며 한국의 해군들과 우호를 다지기 위한 스포츠 경기도 가지는 등 양국 간 해군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어떤 외교 메시지를 보낼 때 상징적으로 같은 날에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아베 총리의 만남에서 개를 등장시켜 징계하면서 오종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갖는 나라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 미국 라인에서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굳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잘못 건드릴 경우 매우 골치가 아플 게 자명한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전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장차 통일 시 국경이 닿는 나라이기도 하므로 여러가지 관계를 잘 해놓는 외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며 북한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의 가스관 연결을 북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면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경제를 개방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등을 돌려서만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러시아 대사관에 일본과는 180도 다른 이러한 제스처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소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급해서 한반도에 38선을 그어버린 것은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움직인 것을 좋게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열강들의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전략적으로 중립에 서서 한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일을 대조시키면서 한국에는 광복을 기념하자고 하며 일본에는 과거를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죠.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일본은 미국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 후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비중 있게 다룬 이야기는 센카쿠 열도였습니다. 스가 총리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스가 총리는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꾸 자신들의 영해를 넘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스가 총리는 동중국해를 넘어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사실상 아세안 모든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행위는 법의 지배에 대한 역행이다. 또한 홍콩 정세와 관련된 발언도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일국 양제하에 자유롭고 열린 체제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죠. 일본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 이상으로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일본은 앞으로 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의 표준해도집에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해와 일본의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표준해도집을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던 일본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난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은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서 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식별 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그동안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고 아울러 독도도 자신의 바다에 있다고 주장했죠.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병기를 주장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 4월에 열린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드디어 성과를 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국제수로기구의 설명 때문입니다. 이를 출판물로 놔두는 이유는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과거 자료를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앞으로 추가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1위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은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표기에서는 일본의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이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쟁취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쟁취했다고 합니다. 정신승리가 대단합니다. 한편 신규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해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디지털 해도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다만 사무총장이 한국의 주장을 일정하게 배려했다고는 언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외교부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측의 일본의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2.8%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4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영향력을 더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도 도발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쿠릴 열도 역시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러시아와 일본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현재는 모두 원점입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극동 사할린주와 쿠릴 열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 군부대에 주력 전차를 배치키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현지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티아는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해당 지역 부대의 주력 전차인 T-72B3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72B3은 러시아의 최신 전차는 아니지만 주력 전차로 여전히 현지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언론에 T-72B3은 상당히 현대적인 전차라고 소개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동력 엔진과 연령상 조준기, 개선된 통신 제어 시스템 등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와 같은 국방부의 결정이 쿠릴 열도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타스 통신은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유대인 자치구에 있는 미사일 부대가 방공미사일 S-300V4를 쿠릴 열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릴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위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쿠릴 열도 4개 섬인 이투르프, 후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의 군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을 원하면서도 이에 앞서 쿠릴 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 후 전순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쿠릴 열도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분쟁 해결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일본의 외무상 역시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사실상 독도와 쿠릴 열도를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와 쿠릴 열도는 제외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일본의 관방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다.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일본의 완전한 포기만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